문도 열지 않은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연일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직원과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주스가 많아야 되는데. 기가 하나도 없다고. 스마트폰을 주소지 마시라고. 왜 저희 매장을 망하게. 예약한 대리점이 폐업했다거나 연차까지 사용했는데 허탕을 쳤다는 등 온라인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사전에 안내했으면 제가 제 소중한 시간이랑 돈 낭비하면서 오지 않았겠죠. 경남 진주의 한 대리점에서는 한 남성이 유심 교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유리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2주 뒤 유심을 바꾸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내 정보 다 털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심 물량 대란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하루 동안 SK텔레콤의 3만 4천여 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공개된 이후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던 만큼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는 오늘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 관련 질의에 답합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이번 SKT의 해킹 사고는 전 세계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SKT가 먼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사과 인사주십시오. 사장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간단하게 장례 정리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설사 대답할 내용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사장이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유심칩을 새로 바꿔주겠다인데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회사 근처 SKT 대리점을 가봤더니 정말 줄이 말도 안 되게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유심칩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유심칩을 바꿔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번에 SKT가 털린 서버가 HSS라고 불리는 가장 민감한 유심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을 했던 그 상황이 한국의 SKT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는 IMSI 라는 값이 유출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IMSI라는 건 뭐냐? 국가 코드, 그리고 어느 통신사를 쓰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나를 식별해주는 번호, 이게 합쳐져 있는 뭐 비유하자면 이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번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심 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이 신분증을 낸 사람이 정말 이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게 유심 키 라는 값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됐을 때 비로소 통신사의 HSS 서버가 이게 이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뚫린 게 이런 복잡한 인증을 담당하는 HSS 서버 그 자체고,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게 무려 9.7GB 책 270만 쪽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SKT의 유심 인증 시스템 자체를 털어간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앞서서 설명했던 각종 유심 정보를 새로 생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아봤자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SKT에는 또 한때 굉장히 효자 상품이었던 A-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게 아이폰 사용자가 통화 녹취가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면서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녹취는 녹음된 파일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아무리 해커가 내 유심을 복제를 해서 복제폰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내 핸드폰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ADAS의 음성 녹음 서비스는 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SKT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복제폰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내 통화 내역 전부 쭉 다운받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만약에 ADAS 서비스를 통해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었다라면 이게 지금 다 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뭐야 유심 바꿔도 필요 없네, 이거 괜히 발품발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심도 바꾸시고 유심을 바꾸기 전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가입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거는 향후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SKT와의 법적 공방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뚫릴 수도 있는 게 보안이에요. 이번에 SKT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악성 코드가 BPF 도어 라는 악성 코드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기관급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로 잘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HSS 서버라고 상상도 못했던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자의 호응도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듣다 보면은 SKT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었겠네, 국가기관급 해커라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국제적인 보안 회사가 있는데 이 보안 회사가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이 BPF 도어 악성 코드에 공격을 당했다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SK텔레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통신사인 SKT만 KT와 LG U+와도 다르게 이 보안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유일하게 나홀로 줄였습니다. 가입자 수에 대비를 해봐도 KT나 LG U+보다도 SKT가 보안에 쓰는 돈이 훨씬 적어요. 이게 왜 이런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통신시장 이미 과포화 상태죠. 거기에다가 통신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어요. 경쟁도 없고 확장을 해나갈 여력도 없는 시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전부 AI 같은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전통적인 통신사업에서는 이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는 것 같은 게 대표적인 행위죠. 특히나 SKT는 보안에 대한 예산까지도 같이 줄여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리 국가 권력급 해커가 해킹을 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SKT 쉴드를 쳐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빠른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행동 지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T가 이 중에 얼마나 해당이 되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죠? 노약자분들이라거나 아무 대책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객 보고 대리점 찾아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집집마다 유심을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SKT는 이러한 조치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SKT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먼저 국가가 때리는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통신사 중에 T모빌이라는 통신사가 있어요. 여기가 5년간 5번이나 해커에게 털렸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랬으면 정말 가루가 되게 까였을 텐데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털렸어도 유심 정보는 안 털렸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30억 원 정도를 맞았어요. AT&T라고 통신사가 또 있는데 과징금이 더 적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과징금을 때리면 막 로비스트 동원해가지고 이거 막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막 깎아요. 그래서 깎인 금액이 이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KT가 2012년과 2014년 불과 2년 차를 두고 870만 명과 9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고를 겪었어요. 이때 과징금 합쳐서 15억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LG U+ 같은 경우 2023년에 비교적 최근입니다. 3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과징금 68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그나마 KT보다는 과징금을 더 맞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과징금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싼 게 사실이에요. SKT가 경쟁사인 KT보다 덜 쓴 보안 예산이 600억 원이 넘잖아요. LG U+ 과징금 68억 원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을 맞아봤자 이 아낀 금액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뭘 택할까요? 과징금 맞고 말겠죠.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AT&T나 T모빌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은 피해갔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갔다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갔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집단소송이란 뭐냐? 내가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자동으로 전부 소송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도 자동적으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모빌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도 SKT의 해킹 사고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에 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인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7,600만 명인데 배상액이 3억 5천만 달러로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1억 5천만 달러를 보안 설비 강화에 투자하겠다. 소비자 후생이죠. 이래서 도합 합쳐서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가 이 소비자를 위해 쓰는 돈으로 내놓고 나서야 이 사태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KT 유출 사고 이때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고작 2만 8천 명, 뭐 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전체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집단 소송은 사실상 미국과 같은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배상도 대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많이 나와요. K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 사건 모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나마 참여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도 배상도 안 해줬습니다. 지금 SKT 같은 경우가 집단 소송 카페가 생겼다고 하죠. 가입자가 오늘 기준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8천 명이 집단 소송을 하면은 이 8천 명만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가입자들은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보통 배상액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니까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민사로 승소했을 때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소송을 할 약간 필요성도 없어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번거롭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처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그 인정하는 그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10만 원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번에 SKT의 배상 금액은 2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SKT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번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SKT가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 제도가 미국과 같이 있었다면 이번 일이 결코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거죠. SKT 내부 교육 자료다라고 해서 누가 이거 다 사진을 찍어서 내놨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권장을 하라는 쪽으로 교육을 했다라고 내부에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유심 바꿔주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이라고 나왔을 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서비스를 꼭 가입해야만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응당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심지어 지금 SKT가 약간 좀 법꾸라지 시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 라는 공지를 보면은 요 한 줄이 딱 눈에 띕니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가입자에 한해라고 읽혀질 수 있겠죠. 즉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설사 이걸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유심칩도 바꾸고 유심칩 당장 못 바꾸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가입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혹시 SKT가 뭐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법꾸라지 시전을 한다면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요번에 탈취된 유심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과징금이 그 잘못한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3%
였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거 상관없이 전체 매출의 3%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202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SKT의 전년도 매출액이 17조 원이었어요. 여기에 3%면 우리나라 법으로도 5,10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너무 크다 보니까 SKT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T가 사건 터진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뭐 집 주소 이런 거는 털리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유심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확실히 또 규정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유심 정보를 개인 정보로 볼 것이냐, 아마 이게 향후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또 하나의 법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의혹이 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 문을 닫을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